네, 오늘도 기분 좋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허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오늘은 오를까? 요즘은 이렇게 오늘도 오를까?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오르네요. 관세 쇼크는 없었다. 미국의 CPI가 5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그것도 분위기가 좋았고 미중도 서로 뭔가 주고받으면서 합의가 돼서 미국도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간밤에 미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뭐 중동발 이슈가 좀 있다고 하는데 WTI가 뭐 4% 넘게 올랐고 그런 이슈로 미국이 조금 흔들리면서 네. 어쨌든 우리도 영향이 있을까? 저도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린 6거래일 또 연속 올랐으니까. 네. 야. 근데 그래요. 쉽게 떨어지진 않네요. 강하죠, 선혜 씨? 코스피 코스닥. 그러네요. 코스피 네. 현재 0.4% 올라가고요. 음. 코스닥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만 강보합권입니다. 제가 대학 네. 때 그 사교 댄스를 이제 전공이 아니라 저기 교양으로 배운 적이 있는데 사교 댄스를 하면은 선혜 씨 퀵 슬로우 자세 나오네. 퀵 슬로우 그 빠르게 갔다가 좀 천천히 가는 날도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게 오늘이에요? 저는 조정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코스피 3천, 5천 뭐 당연히 가야 되지만 그 중에 한 번 떨어지고 또 어떤 횡보도 있어야 되고 네. 많이 겪었잖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요즘이 지금 다들 놀라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늘 대비를 하시고 오늘 저희가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그렇게 세미나 대비하시면서 맞아요. 세미나부터 네. 대비하시면서 큰 그림도 그리시고 섹터별 그림도 그려보시면 좋은데 저희가 요즘에 특별 세미나로 NH투자증권이 준비하고 있는 세미나가 특별 세미나 2차 전지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국구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구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구에서도 굉장히 핫했는데 구미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네. 특히나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기업 산업의 이슈와 전망 집중 분석을 하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N2의 삼총사가 출동을 하시는데 우리 박지훈 부장님, 이현주 부장님 그리고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까지 2차 전지 정말 고민 많으신 분들 이날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속 시원하게 고민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니까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는 2차 전지 특별 세미나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댓글창 통해서 남겨두겠습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산업에 기회가 있을 건지 지금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 깊이 있는 이야기 또 실전 투자 이야기 네. 여기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옷 얘기가 지금 채팅창 나는 아니 무슨 시실과 뭐 맞춰 이렇게 입고 왔냐고. 세로와 이렇게 가로인데. 경도와 위도 약간 이런 우리가 느낌이네요. 옷 얘기는 사전에 예. 이렇게 맞춰보지 절대 않는데 저희는 맞추고 오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다만 정말 증시가 안 좋을 때는 둘 다 검은 느낌으로 오는 날이 좀 있긴 한데 오늘 좀 이렇게 맞췄네요. 우리 선혜 씨야. 어쨌든 네. 네. 자 이분 모셔보죠. 이분은 안 맞추셨어요. 이분은 늘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저희와 네.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N2의 김영환 연구위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예,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등장을 해주셨습니다. 한 달 만에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죠. 예. 달라졌습니다. 항상 바쁘시겠지만 왜 떨어져요 이런 질문 받을 때보다 왜 올라요 더 올라요 이런 질문이 뭐 똑같이 바쁜 강도여도 더 기분 좋으시죠? 훨씬 마음이 편하죠. 그래요? 더 편해요? 요즘이 그런 분위기입니까? 이게 지금 한참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예요 그럼 현장에서? 주도주가 바뀌냐? 주도주가 바뀌냐? 예, 그대로 더 가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도주들이 사실 올라가기 시작한 지가 연초 이후에 꽤 길었으니까요. 한 6개월 정도 왔으면은 좀 다른 걸로 바톤 터치를 가야 되냐? 아니면 여기서 비싸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뭐 근데 이제 조정 이런 얘기보다는 뭘로 갈아타야 되냐 이걸로 봐서 갈아타야 되냐? 예, 심리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 말 나왔으니까 위원님 그런 질문 받으시면은 기존에 우리가 좀 이끌었던 주도주 상반기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좀 더 큽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좀 믿고 가도 될 것 같다. 좀 분산은 될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그 동안에 조금 우리가 그 관세 피해주라고 생각해서 안 봤던 대형 수출주들, 반도체, 자동차 이쪽들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완전히 주도주가 꺾인다는 아니지만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면
그동안 눌려있던 것들이 같이 올라가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오늘 지금 네. 저희가 대본을 보니까 뭐 한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미국, 중국 이야기까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많은 부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자주 나오시는 분이 아니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어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한국 거래소 취임 사실 첫 현장 행보를 어제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정치인들이 한국 거래소 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늘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 오비일학이라고 갔는데 주가가 안 좋으면 부정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이제 시사 방송할 때 많이 들었는데 어제는 2,900 연고점을 찍는 날 대통령이 현장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내용을 좀 발언을 살펴보면은 한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정하다.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주식시장을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 개미 투자자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지금 환호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나 좀 궁금한 게 배당 촉진제 준비에 나설 것이다. 배당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까요? 배당에 대해서 이제 분리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후보 시절부터 하셨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감이 꽤 있는 것 같고요. 그 약간 배당 이러면은 그런 자산가 분들은 상당히 미국 주식 배당, 미국의 고배당주 이런 쪽들로 관심들이 역대로는 많으셨던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배당은 조금 안정성도 비교적 좀 적고, 그러니까 10년, 20년 이렇게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들의 숫자가 좀 적고, 뭐 미국에서는 무슨 배당 황제주 이런 50년 연속 계속 배당을 늘려온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중심이었는데 요즘은 약간 미국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도 뭔가 이연 투자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제도 수정도 있었고, 또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과세율을 더 높일 수도 있다, 뭐 벌칙세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배당 투자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겨보는 것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할 만한 시점에 네. 딱 나왔다는 건 사실은 타이밍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이 한국 배당주들이 그닥 선호하는 주식들이 아니었는데 좀 끌어올리는 힘을 주지 않나. 예, 그런 것들이 다 금융주 이런 쪽들이 강세가 되는데 또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대통령 한마디로 진짜 우리나라가 배당이 좋은 나라가 될지는 저도 좀 기대감이 있긴 한데 어제 이제 중간 배당 이야기가 중간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거 개념이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중간 배당과 배당 뭐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사실 이제 배당을 뭐 한국에서는 연말에만 주는 경우가 네. 많지만은 뭐 이제 분기마다 내지는 뭐 배당을 그렇게 여러 번에 맞춰서 반기마다 내지는 분기마다 나눠서 주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 배당을 하게 되면은 장점이 이겁니다. 연말에만 배당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게 되냐면은 한 10월, 11월, 12월 가서 배당주를 샀다가 1월 되면 빼고 나오는 빼는구나. 예. 맞아. 그러면은 이 배당주 투자라는 게 쭉 길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1년 중에 한 두세 달만 투자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가 쉬운데 그걸 이제 분기 배당 형태로 하면은 한 번 딱 그 배당 받을 때만 산다는 거의 효용성도 떨어지죠. 뭐 한 6, 7%를 연말에 한 달만 갖고 있으면 받으면은 뭐 그런 때는 이걸 해볼까 이러지만은 그걸 4분의 1로 나눠서 뭐 분기에 뭐 한 1%대, 2%대 정도 준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느니 그냥 쭉 들고 가자. 정말로 괜찮다면, 네네네네. 총수익률이 괜찮다면은 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중간 배당을 늘려주는 것들은 사실 배당주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는 사실은 그러네. 좋은 게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만 올랐던 게 아니라 사실 그 전부터 좀 기대감에 네. 그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 가장 중심에 이제 정책 기대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명 허니문 랠리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이제 기대감 랠리를 지나고 나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속도감 있게 실행이 되는지 효과는 어떤지 이제 이런 걸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 역대 흐름하고는 조금 다를까요? 지금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게 있나요? 영훈이 보시기에? 예, 웃으신 이유는? 공통점 차이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역대 정부 중에서 주식시장에 가장 관심이 많은 정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지난 정부, 뭐 지지난 정부를 보면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 자체는 좀 적고 오히려 뭐 그런
자본을 끌어모아서 기업들이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자금을 모아주는 쪽에 관심들이 많았다고 하면은 이번 정부의 특이한 점은 이 그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이 주주들한테 다 흩뿌려 주느냐 나눠주느냐 쪽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는 역대 정부 중에서는 거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점이 분명히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거버넌스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리레이팅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단지 이제 일시적으로 경기 부양을 한다, 뭐 성장률 끌어올린다 말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점은 분명히 역대 정부들이랑은 차별화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근데 그 항상 정치의 속성이라는 게 이거는 뭐 어느 정당이건 네. 어떤 정부들을 떠나서요. 정치의 속성이라는 게 공약에는 돈이 안 들지만 실제 정책에는 당연히 돈이 들죠. 아, 그렇죠. 비용이 들죠. 네. 그러니 그 비용을 생각했을 때 원래 처음 얘기했던 거를 100% 다 실행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공약을 많이 반영했을수록 실제에 대해서는 또 실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런 패턴 자체는 또 다르지 않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실현이 됐을 때 눈높이는 사실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게 매끄럽게 넘어가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기대감을 가졌다가 그게 실제로 시행하는 초기에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정책이 다 입안이 잘 될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하면서 조정을 받았다가 그게 실제로 정책이 다 완성되는 걸 보면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네네네.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패턴 자체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잘 진행됐을 때 최상단은 역대보다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오늘도 오르고 있어요. 예. 뭐 어제만큼의 강도는 아니지만 오늘도 지금 양지수 모두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7거래일 계속 상승세거든요. 예. 속도감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미국이랑 한국의 차이점을 보면은 네. 미국은 어제는 약간은 조정이 네. 그렇죠. 네. 나왔고요. 약보합 정도로도 나왔고 그게 이제 그런 미중 무역 협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되고 나니까 약간 재료 소진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거기에 더해서 신정부의 그 대외 정책과는 별개로 신정부 정책 기대감이라는 것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 갭이 오늘에 어제 미국이 조정받은 것 대비 오늘 한국이 오르는 거 한 0.7% 정도 되나요? 이 정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주요하다고 봐야죠. 예, 뭐 한국의 코스피 뭐 디스카운트가 얼마나 되느냐 뭐 정확한 걸 누가 알겠습니까만 네. 대충 생각했을 때 뭐 선진국 증시는 PBR 2배를 받더라. 근데 한국은 1배가 안 되더라.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의 업사이드는 굉장히 큰 거니까 이게 뭐 지금 정도 올라왔다고 해서 너무 비싸냐? 그거는 조금 과거에 어차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거라는 데에 대한 기대는 없고 그냥 실적이 올라가는 만큼만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증시라고 생각했을 때랑은 약간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계속 갈 때 네. 우리는 못 가서 우리만 왜 이래? 늘 이런, 약간 반대되는 느낌. 이런 맞아요. 디커플링이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좀 주춤하고 심지어 하락을 해도 우리는 가는 이런 시장도 디커플링 맞죠? 나 어색해요, 선혜 씨. 네, 그러면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지금 사실 가장 지금 우리 시장에 중요한 거는 그래 외인들의 유입이 굉장히 고맙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거 말고도 이제 뭐 환율이 안정되는 거 말고도 우리 시장이 매력적이구나. 괜찮구나 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시장이 오래 갈 수 있냐, 펀더멘털이 결국에는 체질 개선이 될 수 있냐, 이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 공부 많이 하시니까 속 시원하게. 펀더멘털이 개선될 수 있냐랑은 조금 다른 결의 얘기를 드려야 다른 될 것 결의?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때 좀 그때, 먼 얘기인 것 같고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를 생각하면요. 사실 외국인 수급이 한두 달 전부터 사실 한국 주식을 조금씩은 사기 조금씩. 시작은 했었는데 네. 그때는 아주 꾸준하지는 않았고 강도가 엄청 세지도 않았고요. 한 하루에 한 1,000억, 2,000억 정도는 네. 사기 시작했던 거는 사실은 이번 뭐 정부 들어서면서 보다는 한 달 정도는 더 먼저 네, 시작을 네.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샀던 주식을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를 조금 섞어 샀는데 하나는 이제 그런 뭐
뭐 조바방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런 쪽에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정책 수혜주라고 할 수 네. 있는 것들이었고 그게 컸고요. 그리고 약간 뭐 금융주, 뭐 지주사 이런 식의 한국 정책 기대감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사는 움직임도 약간은 있었어요. 뭐그 정도였는데 최근 들어서 뭐 한 지난주 정도부터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그 뭐 하루에 1조 원씩 사고 있을 때 당시에 사는 거에서 크게 들어온 수급은 사실은 반도체랑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매수가 전체에서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어떤 거를 반영한다라고 봐야 되냐면은 결국은 관세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같이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반도체나 자동차는 뭐 주가 지수야 뭐 연고점을 넘어서고 있지만은 주가 그런 자동차나 반도체가 주가가 많이 올라면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쪽은 싸고 이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힘을 합치면서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정책 수혜주도 힘을 합치고 한국의 신정부 기대감도 힘을 합치고 거기에 관세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대형 수출들도 힘을 합치는 상황이 돼주면은 그거는 지수 상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은 되겠죠. 네, 그런 점에서 좀 밝게 볼 수 있고 주도주 플러스 다른 것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고 다 납득이 갑니다만 네. 우리 경제가 좋고 진짜 주식 시장이 막 건강하고 이래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잖아요.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뭐 성장률 0.8%, 맞아요. 잠재 성장률 계속 내려가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와중이니까 요걸 좀 부양할 거야. 오히려 안 좋으니까 그런 반대급부로 지금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관세 같은 경우도 끝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한 2시간 전에 2주 내로 일방적인 관세율 설정할 거다. 서한 보낼 거다. 각국에? 이거 네. 받아들일 건지 말지 결정할 선택권을 어허. 줄게 뭐 이런 얘기했거니까 우리도 뭐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는 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우리만의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의원님. 항상 이런 것들은 정책이 나오고 나면 기대감이 조금 예상만큼만 나왔네 이러면 그때가 좀 주춤해지는 시기죠. 그렇죠. 네. 뭐 저기서 추경 얘기가 한창 나오고 있는데 추경 집행되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약간 좀 뭐 조정 나왔다가 다시 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서 그 정책 기대감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맞아요. 구체적인 정책 기대감을 더 쪼개서 보면은 하나는 돈 푼다는 기대감인 거고요. 그거는 유동성을 자극하는 거니까 펀더멘탈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반영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펀더멘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거를 체질 개선해서 이거는 지속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레이팅 이 둘은 약간 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보자면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추경도 할 거고 금리도 야금야금 인하를 했고 앞으로도 할 거고 네. 그리고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뭐 감세한도 있을 거고 연준도 아직은 금리 못 내리고 있는데 연내 한 두 번 정도는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팽창되는 효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둘은 조금은 따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유동성의 힘이 사실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로 더 가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한국만의 그걸로 간다기보다는 미국의 유동성 확장이랑 한국 유동성 확장이 같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요? 예, 뭐 그런 움직임 정도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도 가지만 한국이 좀 더 가는 상황이 될 거고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부러지면 한국도 뭐 상대적으로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겠죠. 일단은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유동성을 주입한다라는 거는 네. 워낙 안 좋은 경기를 일단은 살려보자라는 맞아요. 건데 네. 이게 구조를 좋게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말하자면 사람이 아플 때는 뭐 진짜로 아픈 걸 나으려고 하면은 체질을 바꿔야 되는 좀 몸 관리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되고 근데 체력이 매우 나빠져 있을 때 수술을 하다가는 잘못하면은 더 악화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조금 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단계니까 이 수술을 어떤 수술을 해야 되나요? 수술 결과가 좋을까요?를 지금 얘기하는 건 약간 너무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동성 얘기 해주셨을 때 가장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추경이 언제 그리고 얼마만큼 편성이 되느냐인 문제인 것 같아요. 폴 마이너님께서도 돈 풀 거 기대하니까 지금 오른다고 이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내수 살려야겠다. 추경 언제 편성하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한국은행에서도 2차 추경 빨리 해야 된다. 추경에도 물가에 크게 영향 없을 것 같다. 총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만큼 좀 시급한 문제일 것 같은데 추경 기대감 계속 이어가면 될까요? 추경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추경 기대감은 이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는 총재님께도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물가를 자극하는 거는 수요가 지나치게 좋아지면 그때 물가가 올라가는 원래 건데 한은의 온도가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추경에 근데 대해서. 최근 네. 들어서 한국의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내려가고 네.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해외 기관이 먼저 내리고 한은이 좀 후행적으로 내리는 경향들이 강하니 해외 기관이 0%대를 찍었다는 얘기는 한국에서의 전망치도 앞으로 조치가 없으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성장률 전망 하에서는 추경이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을 것 같다. 물가가 자극되려면 적어도 실질 성장률 2% 이상 나올 것 같다는 전망 정도 나와야. 그러니 그 전까지는 일단은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뭐 그러고 이제 추경이랑 금리 인하가 같이 나와줄 수 있으면은 분명히 효과는 좀 더 극대화되는 거는 있죠. 왜냐하면 금리만 인하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소비를 안 하고 다른 데 써버리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추경을 해서 지출을 늘리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그걸 또 구축하는 효과가 있는데 금리 인하와 추경이 같이 써지면은 정책이 효과가 좀 극대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대감이라는 게 실제로 작용하는 건 또 다른 거니까 실제 추경 발표된 이후에는 조금은 새로운 분위기가 나올 수 있겠죠. 우리 시장을 지금까지 이제 강세로 최근에 이끌어준 수급은 외국인. 왜냐하면 워낙에 오랫동안 좀 순매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달에 돌아왔고 이번 달에는 더 이제 매수 강도가 커지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좀 반기고 이거 시장이 좀 달라졌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오늘은 매수 강도 좀 약한 편이긴 한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예, 뭐 뭘 사고 있느냐는 말씀은 드렸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사기 시작할 때는 본격적으로 외국인 투자 비중, 한국 시장에 대해서 줄여놨던 비중을 채운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채울 수 있느냐 생각하면은 확실히 지금 이 외국인들이 한국을 적게 들고 있긴 합니다. 장기 평균은 한 한국 전체 시장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외국인이 들고 있는 게 보통이다. 네. 그러니까 33%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 31% 정도 되거든요. 그럼 2%포인트 정도는 덜 채워놨다라는 건데 이거를 외국인의 자금 규모로 환산하면 한 4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정도 채운다고 봤을 때는 한 40조 원 정도는 살 수 있다. 라고 40조. 예, 그럼 상당히 크죠. 네. 평균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만 채운다고 해도 20조니까 그러면 최근의 매수 강도로 봐도 하루에 1조씩 산다고 해도 한 달은 살 수 있는 거니까요. 하루에 1조 한 달. 아니면 뭐 그게 흩어져서 요즘 매수 강도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뭐 하루에 한 4천억, 뭐 오늘 1천억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한다고 하면은 뭐 하반기 내내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외국인 수급이 앞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높여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근데 2,200에서 2,900 이제 왔고 네. 3,000 보고 있잖아요. 예. 3,000 얘기하고 뭐 이제 너무 조금 먼 얘기인가 꿈인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5,000 네, 비전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좀 힘겨워하는 그 지수대가 있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정하고 지금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좀 1차적으로는 좀 목에 찬 거 아닌가라는 기분이 드는 지금 투자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오늘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3천 목전에 두니까 오늘 지금 채팅창에서도 차익 실현하러 많이 가셨다. 3천 목전이니까. 왜냐면은 꿈의 숫자였는데 진짜 여기에서는 내가 팔고 일단은 정리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3천이 실제로 약간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국 코스피가 3천을 넘어섰던 게 두 번이었는데 네. 한 번은 3,100, 한 번 3,300에서 네. 상단이었고 이게 3,300 정도는
거의 코로나 유동성에 힘입어서 아, 그러니까 맞아요. 네. 이번 유동성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풀릴 수는 없는 거고요. 뭐 대신에 또 그런 뭐 거버넌스 개선에 따라서 레이팅이 나오는 부분은 또 다른 얘기니까 그걸 합치면 3,300도 넘어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건 사실은 시간도 필요하고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니까 그거를 차치하고 지금 나올 수 있는 유동성만 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그러면 한 3,100에서 3,300 사이에서 분명히 좀 브레이크가 걸리기 쉬운 거는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3,000은 뭐 곧 그래도 뚫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좀 너무 빠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3,300은 또 쉽지 않은 저항선이 될 수 있을 것 그러겠죠.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은 드네요. 3,000, 3,300 이 정도를 이제 저항 구간으로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은 아마 고민하실 수 지금. 있는 지수대라고 생각을 하고 네. 빈센트님께서 김영환 위원님 나오셨네 경청해야지라고 하셨습니다. 저 수줍은 미소는 예. 아는 분인 것 같아요. 아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아는 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음 우리 네. 공약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 AI 공약입니다. AI 투자를 뭐 100조를 하겠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몰려서일까요? AI에 지금 뭐 관심 갖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이제 오픈 AI에서도 2주 만에 CSO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겠다. 뭐 한국과 좀 발맞춰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AI 시장에 100조 투자 사실 기대감은 굉장히 큰데 이게 100조를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거냐 이런 또 의문도 많이 있거든요. 오픈 AI가 실제로 이제 우리 시장에 관심을 갖는 거 뭐 기술력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한국 시장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기술력 때문인 부분이 크겠죠. 그러니까 한국은 항상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100조 투자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실제로 100조 투자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하는 거죠. 아 기업이. 예,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걸 이제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잡는 조치를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뭐 그런 대규모 시설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 같은 거 해주겠다 같은 식의 지원이 많고요. 그런 거에 힘입어서 지금 투자 계획이 나오고 있던 것들 다 끌어모아보면 100조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정부는 어차피 100조를 투자할 돈은 없죠. 정부 예산이라는 게. 예, 그런 점에서 그 100조라는 거는 그냥 뭐 하나의 그냥 큰 지표다 갈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AI라는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하는 역할은 뭐 좋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 아시는 그런 HBM 같은 거죠. 네. 당연히 칩이 필요하고 그 하드웨어에는 한국에 대체 불가능한 한국의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칩이 지금은 엔비디아가 굉장히 독점적이지만은 자꾸 그거를 점유율을 서로 나눠 가지고 싶어하는 칩 개발들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테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한국 기업들이 좋은 파트너일 수밖에 없고 뭐 그 과정에서 삼성도 그럼 우리도 이 기회를 찾아서 이게 밀려 있는 HBM 쪽을 키워보겠다 이런 마음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은 진행이 되는데 그 외에 한국이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면은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는 사실 굉장히 배타적이고 AI 뭐 이런 것들을 외국 걸 잘 안 쓰는 경향들이 강하지요. 과거부터 보면. 예, 과거부터 네, 보면 뭐 제도적으로 좀 그렇게 만드는 면도 있고요. 한국, 일본 정도가 그나마 그런 것들을 보호막을 잘 치는 유럽은 그런 보호막이 없으니까 다 미국 기업들 네. 넘어갔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한국이 정말로 기대감을 안 가지고 있는 한국의 뭐 그런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약간 AI랑 무슨 상관이 있지? 사람들이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네네네네.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최근 들어 보면은 의외로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섹터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면 아주 처음에 이 방송 시작하시면서 최근에 가장 현장에서 많이 듣는 질문이 뭐예요? 제가 여쭤봤을 때 주도주가 바뀌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 많이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순환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잡으면 엄청난 기회인데 엇박자나게 잡으면 야. 이게 또 남들 좋다고 하는 맞아요. 시장에 네. 나만 올 수가 있어서 지금 이 시장에서 못 먹는 분들 그러니까요. 계세요. 계속 엇박 타면서 맞아. 가면. 그래서 이게 이제 섹터 보는 것도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졌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도주. 그 순환하는 거를 이제 다 맞춰 잡는다는 게 참 항상 어려운 맞아요. 어렵죠. 이거 불가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은 두 가지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그냥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믿고 정해놓고 가는 거고 지금은 사실 그러기에 괜찮은 시장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 번 조정을 받더라도 그 조정으로 그냥 부러지지 않고 또 돌아서 또 돌아서 올 수- 다시 어. 오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가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하나를 믿고 뚝심 있게 그냥 밀고 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겠죠. 결국은 네. 구분을 해서 이것도 가고 이것도 가는 상황 같으면 그냥 섞어서 담아가자. 대신에 내가 정말로 이거 여기서는 단기에 너무 많이 먹었다. 이거 더 갈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비중을 조절하는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항상 이런 거를 주름을 펴서 먹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스텝이 꼬이는 경우들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래서 앞서도 이제 외국인 수급 말씀하면서 드렸는데 뭐 트럼프 정책 수혜주라고 하는 것들, 또 신정부 정책 기대가 그러고 뭐 저평가돼 있는 그런 대형 수출주 이런 것들을 다 괜찮게 보고 그걸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면서 해도 조금은 이거 그냥 믿고 기다려볼 수 있는 섹터로 가장 좀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 좋다. 어.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대형 수출주들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니까 네. 좀 더 뭐 힘을 줘도 좋지 않을까? 자동차, 대형 자동차, 반도체 뭐 반도체, 이런 식으로. 네. 음. 일단은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네. 저희가 지금 1부 순서에서는 우리나라 또 네. 정책 얘기를 좀 해봤는데 2부에서는 또 글로벌로 저희가 글로벌 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시황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영환 연구원 오늘 함께하고 있고요. 네. 자, 앞서서 이제 시장 얘기도 했고 섹터 얘기도 중간중간 해주셨고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이 동시 만기일인데 네. 그래서 변동성에 조금 유의해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코스피 여전히 그래도 0.5% 상승 유지해주고 있고요. 2,922선 코스닥은 0.2%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 시사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시사 방송에서 이제 내각 인사를 보면서 통일부 장관 또 누굴 보면서 이게 대북 관련 사업이 또 재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미리 좀 했어요? 그쪽 관심을 용돈 5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 또 투자를 오늘 많이 올라서 또 기분이 좋습니다. 한 축하해요. 5천 원 벌었습니다. 오늘 또 관련된 종목들도 네. 오르는데 음. 좀 큰 틀의 얘기도 우리가 좀 그러니까요. 해볼까요? 네. 일단 미국과 중국 얘기 뭐 다 아시고 들으셨겠지만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어떤 점 주목해봐야 되는지 좀 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합의했다. 긍정적인 얘기 나왔고 양쪽의 가장 중요한 카드는 이제 반도체, 칩, 특히 고사양 칩. 뭐 이쪽에서는 히토류 이런 것에 대한 어쨌든 큰 틀의 합의는 봤다. 일단은 한시적이다. 뭐 6개월 얘기도 나왔고 요게 시장에서는 근데 너무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아직 부족하다. 뭐 이런 평가는 미국에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연구원님은? 사실 따져 보면은 반도체 칩 기술 수출 이런를 통제하는 것들은 그 이번 관세 문제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는 아주 길게 진행되고 있는 거. 옛날에 트럼프 1기 당시에 화웨이 제재부터 시작했던 연속성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이번에 딜을 교환한 거는 이제 히토류 수출 금지를 풀어주는 거, 네.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그렇죠. 풀어주는 거 이거였는데 사실 이거는 관세 때문에 너희한테 보복할 거야라는 과정에서 나온 결까지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의한 거는 제 생각에는 뭐 큰 틀에서 뭘 합의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본 게임을 합의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이거 계속 길게 끌고 가다 보면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옆에 것들 일단 치고
나머지 그런 방해가 없는 상황에서 본 게임을 들어가자. 그냥 이 정도의 합인 것 같아서 본 게임 가기 위한 정돈을 한 거다. 정돈을 한 네. 거다. 아. 정도 그 정도 이상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말고 다른 나라들이랑도 협상이 잘 안 되니 트럼프가 뭐 서한을 네. 결정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뭐 그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크게 기대할 건 아니었다. 뭐 상황이 어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나쁘게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트럼프가 일단 관세에 대한 관심 자체가 좀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 아 줄어들었어요. 사실은 듭니다. 네. 예. 그 어제 이제 베센트도 했던 얘기가 7월 9일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네. 하원에서 물어보니 협상을 잘 할 가는 중이면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또 미룰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런- 선의의 자세를 보이는 예. 국가들에게는 시간을 더 주겠다. 뭐 예. 이런 얘기를. 그렇죠. 근데 네. 누가 선의가 아닌 사람이 있나요? 중국이랑도 선의로 네. 협상하자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면 그러면 이거는 더 길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니.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이 엄청나게 극도로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빅딜을 따내겠다 이런 마음들은 좀 없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서요.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여튼 좀 계속 남아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줄어들어 있는 상황으로 그냥 좀 길게 가지 않을까. 그럼 항상 우리가 그 원래 악재도 처음엔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이게 6개월 1년 가면 그냥 상시화 되잖아요. 네. 이 관세는 좀 그런 단계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다음 아젠다가 더 중요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아젠다 혹시 뭐 는- 예측을 한번 해보나요? 조심스럽게 나. 는 저금리 유도 쪽인 것 같아요. 금리 저금리 내려라. 예, 네. 금리를 내라. 아. 그래서 뭐 파월 이후에 의장 선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네. 그렇잖아요. 베센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관세 문제는 조금 뭐 그냥 보여주기 지적 쌓기 뭐 좀 뭐 미국산 수입 농산물 많이 팔았어 뭐 너희 쟤네 나라에서 들어오는 거 우리가 쿼터로 막기로 했어 뭐 이런 정도 해서 지적 쌓기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네.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낮춰가지고 성장 부양 경기 부양하겠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그런 생각들이 점점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간밤에도 또 금리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요. 압박을 네, 맞아요. 요새 그냥 계속 하더라고요. 예. 계속 CPI 잘 나와도 어젠 잘 나왔잖아요. 잘 나와도 하고 못 나와도 못 하고 나와도 뭐 계속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약간 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네. 얘기가 되는 거죠. 아. 지금 연준은 자꾸 왜 금리를 안 내려주냐면은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지금 먼저 금리를 내렸다가는 대응이 안 돼. 그러니 우리가 관세 때문에 관세가 없어지거나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금리 못 내려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고 가정하면요.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의 속마음은 지금 어떤 느낌이 되는 거냐면은 네. 사실 관세 안 올릴 건데 나 좀 낮춰줄 건데 어. 어느 사람이 낮춰주면 물가도 안 올라갈 거잖아. 그런데 얘들은 이 말을 못 알아먹고 관세 금리 안 내리겠다고 하네? 그렇게 라고 해석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 트럼프한테 지금 네.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은 뭐 베센트도 그렇고요. 뭐 케빈 워시. 케빈 워시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트럼프의 그 속마음을 잘 알아서 아. 어차피 트럼프는 관세로 물가 끌어올릴 생각이 없으니 그런 거 생각하면 연준만 그런 얘기 안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 낮출 수 있고 네. 그럼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건데 음. 쟤네는 트럼프 참 얘기를 눈치 없네, 안 뭐 믿어. 이런. 눈치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 중에서 다음 의장 뽑을 거야. 그러니까 내 목심을 잘 아는 사람을 연준 안에 심을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서울 말투로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어디 말투인지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말투가 너무 좋으시다고. 약간 섞여. 그건 제가 방송 끝날 때쯤 제가 TMI를 여쭤보도록 하고. 저는 사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전 친중도 아니고 친미도 아니고 저는 정말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좀 쪼잔하다. 왜냐 유학생들을 가지고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이 유학생 비자 카드를
무역 협상을 하는데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 또 이제 중국을 통해서 받아냈습니다. 왜냐? 중국인 유학생이 그만큼 미국 내에 많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유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했는데도 등록이 비자가 안 나와서 등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다음 학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민자로 인해서 불법 이민자 시위가 LA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처럼 유학생 이민자 비자 카드가 이제 협상 카드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예. 이거 중국만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예. 다른 나라로 번질 가능성도 있나요? 이게 사실 유학생은 양날의 검이죠. 그러니까 상대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가장 발전된 그 최신 기술, 최신 이론들을 배워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일단 미국 유학에 보내서 배워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가로막겠다는 거는 너희를 세계 첨단 기술 경쟁에서 탈락시키겠어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 건 네. 맞고요. 중국 입장에서 제일 민감할 수밖에 없죠. 한국도 사실은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거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 외국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이공계 인재들을 미국에서 교육시켜서 미국의 가치관에 동화시키고 그 중에서도 쓸만한 사람들은 미국의 빅테크로 데려가서 열심히 일을 시키고 그 중에도 또 성공한 사람은 창업을 시켜서 또 부자가 되고 그러면서 미국에 정착을 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선순환을 만드는 것도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성장 전략이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 창업자들 중에서도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머스크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뭐 구글의 창립자 뭐 갓도 그렇고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협상 카드입니다만은 반대로 밀어붙일 수도 없는 장기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는 카드죠. 이민자의 나라인데 미국 자체가 그래서 뭐 명분만이 아니라 실리 측면에서도 끝까지 밀어붙일 수는 없는 네. 카드긴 하고요. 다만 이럴 수는 있죠. 어느 나라만 안 받으면 그 나라한테는 피해가 클 텐데 그렇죠. 미국한테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래서 조금은 이거는 아주 광범위하게 쓰는 힘들고 약간은 좁게 봐야 되는 거라서 이게 확산이 많이 될까? 뭐 조금은 확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말고 광범위하게 모든 국가에 대해서 다 그런 식의 협상을 걸 수 있을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LA 시위가 네. 굉장히 좀 격해지고 예. 뭐 야간에는 통행을 금지하고 뭐 야간 이런 통행 부분들도 금지부터 군인이 또 투입이 됐죠. 뭐 조치를 네. 취해지고 있고 뭐 해병대 투입되고 뭐 이런 맞아요. 부분들 좀 격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게 미증시에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석 자체가 뭐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어떤 전략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경제에는 그렇게 타격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타격이 별로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뭐 장기화될 수 있냐라고 하면 뭐 과거에 이제 그런 뭐 LA 폭동이나 이런 네.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게 장기화될 수 있는 문제냐? 당연히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약간은 지금의 뭐 LA를 비롯해서 캘리포니아는 약간 이미 그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고 있는 도시가 돼 있는 그래요? 상황이지 네, 네. 않습니까? 이게 뭐 펜타닐 문제 이런 것들 마약 때문에 문제부터. 상당히 이제 기업들도 뭐 텍사스 이런 쪽으로 이전을 네. 하고 뭐 그리고 고급 인력들은 약간 좀 외곽에 살면서 재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진 상황이어서 이게 혁신성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뭐 생산을 차질이 뭐 그러니까 생산되지는 개발 이런 거에 차질이 올 거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사실은 뭐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소비력이 센 동네기는 하고 그런 점에서 이게 장기화되면은 뭐 소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네. 얘기 정도는 될 텐데 그렇게 장기화되기는 쉽지는 않은 문제라 뭐 물론 이제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문제기는 합니다만은 당장 충격받을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좀 비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관세 때문에 트럼프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네. 내부에서는 또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사면초가 느낌이라 본인도 어떤 카드를 꺼낼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면 CPI 얘기를 저희가 하긴 했는데 아니 생각보다 견조합니다. 예. 미국 경제는 뭐 맨날 걱정하는 기사는 나오는데 지표는 지금 건강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5월 물가 사실 관세 영향으로 이제는 불안해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1년 전보다 2.4% 오르는데 그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 인하 카드가 계속 압박이 좀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참 그 5월 달 들어서 음. 초기에 나왔던 것들 뭐 ISM 서비스업 지수라던가 ADP 민감 고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와르르 무너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좀 많이 나빠지기 시작하나? 4월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5월부터는 이제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점이었으니까 나빠지나 했는데 그 다음 나온 지표들부터는 뭐 비농업 고용이나 이번에 물가나 한들은 또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상황은 맞고요. 근데 어제에 대한 해석은 자꾸 이제 관세에 대해서도 유예 조치 같은 것들 많이 해주고 협상에서도 협상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도 굳이 이거는 도저히 우리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그저 제품 가격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선뜻 못 하게 되는. 네. 일단은 우리가 조금 감수하면서 이익률 떨어지는 거 감수하면서 좀 지켜보자. 진짜 도저히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올리겠는데 약간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유효한 거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는 타격이 크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로 연결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들 입장이고요. 그래서 물가가 더 올라가니 돈을 여전히 잘 쓰고 있느냐 아니면은 물가가 올라가든 안 가든 앞으로의 경기가 불안하니까 소비 지갑을 닫고 있느냐 요거까지를 지켜봐야지 조금 더 완성된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17일 날 나오는데 그 데이터까지 봐야지 조금 더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정도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고용 괜찮았고 물가 괜찮았고 추순이 유지되면은 뭐 소비도 괜찮네. 그러면 사실은 미국 경제 여전히 괜찮은데 라는 것들이 커지겠죠. 기억나요? 어제 정우창 사장님이 네. 미국 경제 안 좋아질 거다 약간 저주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거 아니고 걱정하는 거죠.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도 그렇고 뭐 취임하고 나서도 경제학자들 이제 분석 들어보면 네. 진짜 안 좋아질 거야. 분명히 망가질 거야. 부러질 거야. 뭐 침체갈 거야. 이런 분석이 너무 많았고 지금도 사실 계속 있는 건 사실인데 지표가 이렇게 견조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럼 그 많은 경제학자들은 어쨌든 엄청 똑똑하신 분들이고 다 뭔가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텐데 네. 가격 정가가 안 일어난다? 이것도 참 미스테리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가격 전가가 일어날 텐데. 그러니까 아까 연준과 그 트럼프의 생각이 다른 거랑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연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학자 출신들이고 그런 이론가들이고 이런 생각들이 다 결국은 학계랑 연준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 정말로 관세가 다 매겨지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 금리도 못 내리는 거고 자꾸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들을 하는 거고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 올릴 건데 왜 저러는 거야? 라는 거 생각한다면 네. 그러면 그 트럼프의 눈치를 봐야 되는 기업가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물가 물건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은 엄청 싫어하겠는데 예, 그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물가 제품 가격을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관세를 덜 매기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누가 맞는지가 판가름이 나겠죠. 아직은 예, 지금은 그걸 알 수 없는 상황, 그레이한 영역이 있는 상황이다. 앞서서 이제 그럼 다음에 좀 뭐랄까 시장이 주목할 만한 큰 이슈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 FOMC도 또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부분들도 뭐 질문으로도 많이 나오고 할 텐데 일단 이번은 동결로 보고 있는 거죠 시장은.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지금 5월 고용이랑 물가만 보고 네. 연준이 스탠스를 확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약간의 손 조절 정도 할 것 같고. 그리고 여튼 5월 달에 나왔던 베이지북은 기업체 의사결정들이 자꾸 지연되고 있다.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준은 일단 동결하면서 근데 뭐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지 잘 모르겠다. 결국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쉬워 보이고요. 그럼 금리를 낮추는 건 연준의 몫이라기보다는 트럼프를 비롯한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인데 그거랑 관련되는 거는 하나는 은행권 규제 완화라는 부분이랑
또 하나는 이제 연준 차기 의장을 임명하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건 예고된 날짜가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서서히 이제 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또 궁금한 거 다음 마음껏 이야기 또, 딱 네. 저희가 지금 두 개 큰 게 있는데 엔비디아 젠슨왕과 어. 그리고 테슬라의 머스크 이야기가 딱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양자 얘기를 했어요. 양자 얘기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 변곡점을 뭐 지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IBM 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아니 원래 몇 달 전까지 한 2, 30년 걸린다? 그러니까요. 막 이랬는데 예. 좀 시각이 달라졌나 봐요. 뭔가 자기들이 할 역할을 찾았나 보죠. 어.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부분이야죠. 뭐 투자자들도 잘 모르는 분야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 경쟁에서도 뭐가 우위를 차지할지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상황이고요. 양자 컴퓨터 저도 강연을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양자 컴퓨터 연구 분야에서도 그 안에서 한 8개 분야로 또 나눠지더라고요. 뭐가 맞는지도 본인들도 아직 모르더라고요. 네.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주가를 보내놓는 거는 어려운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꾸 계속 반복될 테마고 결국에는 성과를 내고 굉장히 세상을 바꿀 기술인 거는 뭐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뭐 바이앤홀드를 가겠다 이건 정말로 용자의 영역이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점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 몇 달 전이랑 하는 얘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는 기술 네. 개발의 속도가 빠르긴 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에 결정을 해놓고 바이앤홀드는 모르겠지만 계속 지켜보고 이거 20년 걸린다는데 뭐 한 10년 뒤에 봐도 되지 이렇게까지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점점 빨라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놓지 말고 계속 공부해야겠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분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양자는 들어도 양자는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어렵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네. 시사점이 있다. 테슬라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테슬라 뭐 이슈 많은데 어쨌든 로보택시 일정이 언론사들은 12일이다 했는데 요거 공식적으로 22일. 22일이라고. 근데 요것도 안전상의 이유로 어쨌든 좀 연기될 수 있다. 네. 이런 여지는 좀 남겼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과하고 했더라고요. 후회한다. 자기가 좀 과했다. 뭐 트럼프도 그걸 또 사과한다. 받아줬습니다. 네. 네. 뭐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 그죠. 그러니까 네. 머스크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과를 안 할 수 없었던 게 트럼프가 스페이스X의 계약을 끊어버리는 얘기를 하면 네. 굉장히 난감해지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테슬라는 굉장히 고밸류 주식이고 그 고밸류가 정당화된 이유는 물론 전기차나 뭐 자율주행도 있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분야들 뭐 그런 스페이스X 같은 그런 다른 완전히 새로운 분야들의 밸류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뭐 그거를 꺾어버린다는 거는 매우 나쁜 얘기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화해를 청하는 거는 뭐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은 들죠. 여전히 섭섭한 건 있겠죠. 자기가 대선 자금을 얼마나 지원을 했는데 네. 그 보조금 끊는 얘기나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섭섭한 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한들 그 정부랑 척을 져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로보택시의 지연이 뭐 그 열을 밀어서 뭘 할 수 있기 때문이냐, 내지는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열을 미룬 거냐, 그건 좀 이상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네. 항상 과거에 그 머스크는 한 번 미룰 때 화끈하게 한 6개월 미루고 이랬지 열을 밀어서 뭔가 해결이 그렇죠. 이러진 뭐 않았거든요. 기술적 결함이라면. 네. 그래서 아마도 뭐 준비될 거 있는 준비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고요. 뭐 그런 뭐 스파이샷이 찍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악재는 좀 해소가 됐고 뭐 좋아지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뭐 보조금이랑 뭐 판매량 문제는 뭐 좀 다른 얘기일 거고. 근데 뭐 100배짜리 주식에 지금의 매출이 줄어드는 게 장기적인 하락 요인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상방이 열린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보내드릴 때가 돼서 아까 재밌는 마지막 거, 질문이 네. 우리 위원님 어대 출신입니까?
아니 말투가 너무 귀엽다고. 정감 간다고 아. 시청자분들이. 말이 섞여 있죠. 예, 경상도라 서울이 섞여 있다고. 아 경상도와 서울이 섞여 있다. 경상도 그렇게. 지분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환 연구원이 다음에 또 모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분석 들어보겠고요. 오늘 네. 말씀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제가 섭섭한 게 저희 이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하셨죠. 와이프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5만 원씩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주식하는데 남북 경협주. 예, 그 지금 10,000원 올랐다고 5,000원 올랐다고 지금 치킨 쏘라고 뭐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축하드리는 거예요. 네, 치킨 쏘라는 게 그런 축하한다는 의미예요. 의미.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0,000원으로 점심 맛있는 거 먹도록. 그러니까 네 일단 기분 좋게 오늘 마무리하셔도 또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마무리까지 긴장은 좀 그래요. 주면 네. 안 되는 시장이 오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코스피 0.4% 상승, 코스닥은 0.2% 빨간불 계속해서 좀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7거래일 연속 상승 좀 바라면서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저희 또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